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 영상은 부동산 텍스 플래닝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이고요. 투자 부동산, 임대 부동산에 대한 텍스 플래닝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해 진행할 수 있는 텍스 플래닝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아직 첫 번째 영상 살펴보지 않은 분들은 꼭 위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인 거주 부동산에 대한 플래닝뿐만 아니라 부동산 텍스 플래닝 일반에 대한 논의이므로 이번 영상 보시기 전에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투자 부동산에 대한 논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투자 부동산에 대한 절세 플래닝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기본 방향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요. 투자 부동산에 대한 절세 플래닝이라는 것은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플래닝입니다. 임대소득세는 투자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연간 소득에 대해 매년 내는 세금을 말하는 거고요. 양도소득세는 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텍스 플래닝상 중요한 것은 순소득을 줄이는 것이고요. 이 말은 바꿔 말해서 비용 인식을 많이 받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어지는 투자 부동산에 대한 절세 플래닝은 첫째, 나의 지출에 대해서 공제 가능한 비용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그 비용을 되도록이면 빨리 인정받자가 될 겁니다. 이 말은 time value of money라고 하죠. 우리는 같은 비용이라 해도 빨리 비용을 인정받아서 지금 세금을 줄이는 게 나중에 세금을 줄이는데 인정받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와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절세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세 방안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비용 처리 사항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매물을 찾고 또 그 매물을 확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공제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아마도 투자 부동산을 찾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지출이 있을 수 있겠고 특정 부동산을 찾고 난 뒤에 이 자산을 더 조사하고 검토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세법은요,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우선 만약 내가 처음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이 투자 부동산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적인 용도의 비용으로 간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투자 부동산을 특정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 조사,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 그 투자 부동산을 보러 가는 데 드는 여행비나 어프레이저 fee 등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제 방식에 관해서는 향후 이 투자 부동산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는 이 투자 부동산의 원가, 베이시스에 추가하도록 하고요. 만약 최종적으로 이 투자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단기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게 될 경우에 오히려 단기 비용으로 인정해 주니까 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다소 이상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가 첫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와 같은 투자 부동산을 통한 어떤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 이걸 세법에서는 액티브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 판례를 통해서 대략 6개 이상의 투자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소득을 내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액티브하게 부동산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경우는요. 새로운 부동산을 확정하기 전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찾는 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앞서 설명한 첫 부동산 구매자의 경우와는 달리 이 비용도 단기 비용으로서 공제를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 투자 부동산을 확정한 이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앞서 첫 투자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제 가능하고요. 따라서 투자 부동산 취득 이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요. 이와 같은 규정을 잘 활용해서 공제액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절세 방안으로요. 감가상각 최대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 수 있을 텐데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을 임대업, 투자업에 사용할 경우 부동산의 취득에 들어간 지출을 일정 기간 동안에 걸쳐서 비용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규정을 말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취득가액 중에 땅값을 제외한 건물 가격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이 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 건물을 사는데 120만 불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땅값이 20만 불이고 건물값이 100만 불이라고 하면 이 100만 불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참고로 여기서의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레지덴셜 부동산의 경우에 대해서는 27.5년 그리고 커머셜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39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홍길동 씨는 이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레지덴셜 프로퍼티라고 가정하죠. 그렇다면 매년 100만 불 나누기 27.5년 하면 나오는 금액 대략 3만 6천 불 가량을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같은 취득비에 대해 땅보다는 건물로 할당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인다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보통은 이제 관행적으로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 산정할 때 주어지는 땅과 그 건물 가격의 비율대로 감가상각 금액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법상, 소득세법상 이게 반드시 따라야 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 즉, 취득 당시에 감정평가를 잘 해서 합법적으로 땅보다 건물가액의 비중을 높일 수 있으면 비용 처리 대상 금액을 높이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플래닝은 임대 손실 인식을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이 내용은 내가 투자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즉 임대료 수입을 받는 것보다 각종 그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서 손실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최대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절세를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임대 손실 인식과 관련한 기본 규정을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 손실은 passive loss, 즉 수동적 손실이라고 불리고 원래는 이와 같은 passive loss는 passive income, 즉 수동적 수익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즉 passive income을 넘어서는 손실은 그 해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이월해서 그때 발생하는 이익을 차감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손실을 당해에 바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안 좋은 걸 텐데요. 그런데 기본 룰은 그렇고 여기에 이와 같은 손실 2월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4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외는 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합니다. 해당 자산을 매각할 때 누적된 패시브 로스는 매각 이익을 차감하는 데 쓸 수 있고요. 그러고도 남는 패시브 로스 금액이 있다면 이는 그 해에 발생시킨 다른 일반 소득을 차감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다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부동산 매각과 같은 자본 이득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임금, 이자 등의 일반 소득을 줄이는데도 제약 없이 쓸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홍길동 씨가 보유한 투자 부동산에 할당된 누적 패시브 로스가 10,000불이고 이 자산을 매각해서 나오는 이익이 7,000불이라고 하면요. 홍길동 씨는 이 누적 패시브 로스를 사용해서 매각 이익을 다 없앨 수 있고요. 또 나머지 3,000불은 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해에 홍길동 씨의 다른 여러 일반 소득을 줄이는데도 제약 없이 쓸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홍길동 씨는 이 누적 패시브 로스 금액을 잘 관리해서 비용 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세법상 투자 자산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패시브 로스는 각각의 투자 자산에 하나하나 할당되어서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는데요. 구체적인 방식을 여기서 어떻게 할당되는지 논의하는 건 이 영상의 수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생략하지만 어찌됐든 각각의 자산에 누적되는 이 패시브 로스 금액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이 자산을 팔 때 공제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절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 각각의 자산에 대한 패시브 로스 금액의 변동을 잘 관리해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외 상황은요. 내가 액티브 파티시펀트, 즉 적극적인 참여자의 경우에는 매년 25,000불까지 추가로 손실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패시브 로스의 기본 규정, 즉 매년 패시브 로스는 패시브 인컴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기본 규정의 예외 조건으로서요. 내가 이 부동산의 투자 및 관리에 액티브하게 파티시페이트 하는 경우에는 패시브 인컴 금액보다도 더 추가로 25,000불까지는 비용으로 인식해서 본인의 기타 소득을 줄이는데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한 해에 받은 임대 소득이
만불이고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 비용으로 4만 불이 발생했다고 하면 원래는 만불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3만 불은 이월해야 하는데 홍길동 씨가 이 부동산에 대해 액티브하게 파티스페이트를 한다면 이 3만 불의 2월 손실분 중 2만 5천 불까지는 단기에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액티브 파티시페이션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봐야겠죠. 세법은 이에 대해서 첫째, 세입자를 선정하는 데 참여하거나 또는 임대계약 조건을 결정하는 데 내가 참여하거나 또는 부동산 관리 비용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 액티브 파티시페이션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실제 사례에서도 액티브 파티시페이션을 충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은 별로 없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본인의 총소득이 그 해에 말하자면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하죠. 이 AGI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이 2만 5천 불 인식을 다 못하고 페이즈 아웃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외 조건은 Real Estate Professional, 즉 부동산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Real Estate Professional, 즉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의 투자 및 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패시브 로스의 제약 없이 당해에 발생하는 전체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패시브 로스이므로 패시브 인컴까지만 공시한다거나 또는 최대 2만 5천 불까지만 추가 비용 인식하고 나머지는 미래로 이월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당해에 모두 비용 인식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이 Real Estate Professional이 뭔지를 알아야 할 텐데요. 이에 대한 세법의 정의는 우선 첫째로 본인이 전체 일하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투자 및 운영에 쏟는 사람이면서 둘째, 이와 같은 절대 시간이 750시간, 1년에 750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충족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동산 전문가의 자격을 확보할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에서 나오는 모든 손실을 아무런 제약 없이 당해에 공제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굉장히 큰 혜택이겠죠. 그래서 본인이 부동산 에이전트나 전문적인 투자자로서 이 조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이 자격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누리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패시브 로스 인식 관련해서 네 번째 예외 조항으로서요. 부동산 투자를 법인화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패시브 로스 제약 없이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소득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정부는 IRS는 단순히 법인화를 통해서 같은 성격의 부동산 투자, 임대 활동에 대해 패시브 로스 규정을 피해가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법인화만 하면 다 손실 제약 없이 공제할 수 있을 테니까 너나 없이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래서 Closely Held C Corporation의 형태로 진행할 경우에 한해서 이와 같은 패시브 로스의 제약 없이 공제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Closely Held C Corporation의 조건은 저희가 이제 곧이어 준비되는 법인의 종류에 대한 별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한편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화 방식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게 Closely Held C Corporation이라 해도 결국은 이건 C Corporation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즉 같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두 번 내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적용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부동산 투자로부터의 손실은 이자나 배당 소득과 같은 그런 소득에는 그런 소득을 공제하는 데는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제약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은 장단점을 같이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이 세 번째 절세 방안인 패시브 로스 규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번째 절세 방안으로 투자 부동산에 들어가는 지출을 자산화하기보다 되도록 단기 비용 처리하자라는 그런 내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서 투자 부동산에 대한 절세 플래닝 일반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지출에 대해 공제 비용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비용은 되도록이면 빨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요.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즉 비용을 빨리 인정받도록 하자에 해당된다고 하겠죠. 즉 같은 비용이라도 빨리 비용을 인정받아서 지금 세금을 줄이는 게 나중에 인정받아서 세금을 나중에 줄이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지출 중에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 연수를 늘리거나 하는 그와 같은 성격의 improvement, renovation 등이 있겠고요. 아니면 일상적인 수리, maintenance 비용이 할 텐데요. 되도록이면 이 중에 수리, repairs and maintenance로 간주될 수 있도록 비용을 집행하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붕을 수리할 때 지붕을 다 바꾸는 큰 공사를 진행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일부를 수리하고요. 또는 마루, 플로어링을 바꾸는 것보다는 일부를 고치는 이런 식의 과정이 되겠죠. 한편 이렇게 보면 혹시 기억하는 분들께서는요, 지난번 영상이요, 이 본인 거주용 부동산에 비해 다른 접근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왜냐하면 지난번 본인 거주 부동산에 대한 텍스 플래닝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되도록이면 큰 공사를 통해서 임프루브먼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차이는 왜 나오느냐? 이 차이는 본인 거주 부동산의 경우는요, 단기 비용이 돼버리면 비즈니스 비용이 아니라 아예 개인 비용으로 간주돼서요, 공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자산화라도 해서 나중에 혜택을 보자라는 그런 뜻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임프루브먼트 커스트로 하자라는 것이었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투자 부동산의 경우는 모든 관련 지출이 비즈니스 비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비용이 바로 비용 공제된다는 면에서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요,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장이라던가 창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관련 지출이 자산화가 되어서 매년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이 이미 발생한 관련 지출을 한꺼번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고치는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Cost Segregation Study라고 합니다. 아주 단순화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내가 공장을 설립하는데 건물, 기계 장치 등에 대해 1,000만 불의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이에 대해 매년 일정 금액씩 감가상각을 하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한 해에 몇십만 불씩 감가상각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이 Cost Segregation Study를 통해서 전체 1,000만 불 지출을 당해에 비용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비용을 훨씬 더 빨리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 면에서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 대형 공장이나 창고 등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이 경우는 기업이 되겠죠. 이와 같은 이 작업을 진행해서 큰 효용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 Cost Segregation이라고 하는 용어를 기억하시고 주변에 도와주시는 세법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들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절세 방안으로 투자 부동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을 고용하는 그 방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족 구성원 간에 분배할 수 있게 될 텐데요. 많은 경우 이와 같은 소득 분배를 통해서 가족 전체로 보면 총소득 금액은 같겠지만 이 소득을 분산함으로써 더 낮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절세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부모의 수입을 자녀의 수입으로 할당함으로써 증여세 플래닝의 효과도 달성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절세 방안으로 Seller Financing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투자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매수자로 하여금 이 한 번에 매매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걸쳐서 나눠서 지불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이건 쉽게 말해 내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론을 해주고 할부로 매각 대금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왜 하느냐?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로는요. 첫째, 소득을 이월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즉, 세법은 일반적으로 내가 수익을 실현할 때 과세를 하는데요. 이 말은 내가 매각 대금을 할부로 받으면 그때마다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소득으로 인정하고 과세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100만 불에 산 부동산을요, 나중에 140만 불에 매각한다고 하면요. 그리고 여기서 감가상각은 다 감안된 금액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로부터 나오는 최종 이익은 40만 불이 되겠죠. 그런데 홍길동 씨가 만약 이 매매 대금 140만 불을요, 10년에 걸쳐서 매년 14만 불씩 받기로 했다면 홍길동 씨는 이 거래로부터 나오는 전체 40만 불의 이익을 매매 당해에 모두 인식하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에 걸쳐서 매년 14만 불씩 받을 때마다 그에 대해 4만 불씩만 인식하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홍길동 씨는 이익을 나눠서 인식하니까 한 번에 인식하는 상황에 비해 누진세를 감안하면 적용되는 세율도 당연히 아마도 낮아지겠죠. 당연히 세금도 나중에 내니까 좋은 선택이 될 것일 테고요. 더불어서 매수자로 하여금 당장 지급해야 되는 매수금액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매각 가능성을 더 높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이 은행의 그 모기지 기능을 셀러가 대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셀러는 이와 같은 모기지로부터 추가의 이자 소득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편 이런 장점들을 감안했을 때 셀러 파이낸싱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매수자의 크레딧이라든지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의 자산 매각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현금화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투자자산에 대한 7번째 절세 방안으로 동종자산 교환 제도의 활용을 들 수 있습니다. 1031 익스체인지 또는 라이카인드 익스체인지 등으로 불리는 세법상 특별한 제도인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일 거라 생각합니다. 세법 1031조에서 규정한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투자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나오는 이익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투자 부동산을 팔고 나서 그 매각 대금을 사용해서 구매할 건물을 매각 이후 45일 이내에 결정하고 또 180일 이내에 그 새로운 건물에 대한 매수를 완료하면 이전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이월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 100만 불에 산 투자 부동산을요 140만 불에 매각을 했는데, 원래는 이 거래에 대해서 홍길동 씨는 40만 불의 순이익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런데 이 1031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홍길동 씨가 이 매각대금 140만 불을 가지고요 45일 이내에 다른 어떤 특정 부동산을 사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특정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를 180일 이내에 마무리하고 이 대금 140만 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40만 불의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요, 이 과세 유예는 영원히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유예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또 첫 자산의 매각 대금인 140만 불 중에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일부만 1031 익스체인지에 사용할 경우에는 유예되는 그 소득 금액이 40만 불이 아니라 더 작은 금액으로 제약이 생긴다는 그런 점들일 텐데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1031 익스체인지를 고려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 규정의 적용과 실제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투자 부동산에 대해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절세 방안 7가지였습니다. 본인 거주용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물론 이 밖에도 다른 절세 방안들이 있지만 이 영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위 7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투자 부동산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니 꼭 확인을 해서 절세에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차례에 걸쳐 미국 부동산과 관련한 소득세 절세 플래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제 채널을 보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서 다른 분들께도 좋은 정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른 영상을 통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